자,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키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학습하시면서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요. 예, 문제풀이하고 이제 그 본 강의 내용을 이제 같이 반복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학원에 와서 푸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문제 풀 때 그 애로 사항은 뭐냐면 시간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아는데 너무 쓸 게 많고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실은 이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핵심만 쓰는 거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꼭 시간 관리하는 걸 반드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당장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문제를 풀 거예요. 일요일 날은 전체 부분을 풀 거고 토요일 날은 이제 그 강의 내용만큼만 푸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비록 한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한 뭐 10문제 중에 5문제만 풀겠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5문제는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정해진 시간은. 한 문제를 갖고 난 1시간 내내 쓰겠다 이게 아니라 한 문제를 제대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한 문제는 내 10분 안에 쓰겠다. 그 각각의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 안에 만약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못 쓴다라고 한다면 그 뭔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글자 수를 줄인다든가 어떤 모식도를 쓴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10분 안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논술량은 25분 안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최적화된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장은 이제 저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도로 포장이 뭐냐면 도로 포장의 예방적 유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변형과 포트홀 나왔죠. 이제 포장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 나왔어요. 근데 포장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포장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ACP하고 CCP,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타 교면 포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지금 ACP에서 많이 나왔나요? CCP에서 많이 나왔나요? ACP에서 다 나왔죠. ACP의 손상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나온다? CCP의 시공 관리가 나올 확률이 커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문제를 보시면 포장에 대한 부분에서 포장은 ACP가 있고요. 그다음에 CCP 있고요. 그다음에 교면 포장이 있는데 이 포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보통 손상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시공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ACP와 CCP, ACP에 대해서 소송 변형하고 이제 포트홀이 나왔으니까 CCP에서는 시공 관리가 나올 확률이 크죠. 근데 시공 관리가 이때 요맘때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다? 혹서기에 포장에 혹서기에서 CCP의 포장의 시공 관리예요. 이 시공 관리는 실은 국토부 우리 이제 그 품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혹서기 CCP 시공 관리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빠져 있어요. 겨울철에 대한 부분은 ACP 시공 관리 지침이 별도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CCP는 혹서기에 대한 부분, 여름철 시공 관리가 따로 빠져 있어요. 여기서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한 8장도 안 되고 아마 한 5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거기 안에 뭐가 강조가 돼 있어요? 이음과 양생이에요. 즉 이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음의 절단 시기 하고요. 양생에 대해서는 양생 방법, 즉 우리가 얘기하는 피막 양생하고요. 삼각지붕 양생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강조가 돼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가 얘가 나올 확률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포장에 대해서 여기 교면 포장도 있잖아요. 교면 포장도 중요해요. 교면 방수하고 교면 배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나올 확률이 큰 거는 뭐예요? 교면 방수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포장 교면 우리 이제 이 전 시험에 뭐가 나왔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슬래브, 교량의 슬래브에 대한 손상이 나왔잖아요. 얘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방수. 요거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쪽에다가 우리가 집중한다고 보시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포장에 대한 선정식 고려사항하고 포장에 대한 그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야 될 거는 포장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죠. 일반적과 기능적에 대한 ACP와 CCP의 차이점 정도는 비교표는 일단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배수성 포장이에요. 이게 이제 가끔 그 학회지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 그 논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도심지 포장의 대안으로서 배수성 포장을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수성 포장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SMA 포장 아시죠? SMA 포장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SMA 포장은 어떻게 돼 있죠? SMA 그죠? 스톤. 이게 S가 스톤이고요. 메스틱 아스팔트죠. 그리고 이제 메스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스톤은 이제 뭐냐면 단립도 조골재예요. 입도가 불량한 거예요. 큰 골재만 있는 거고요. 단립도에다가 조골재, 골재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예요. 메스틱 재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뭐가 있다? 아스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보강제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기능이 있어요. 아스팔트는 점착력, 석분은 우리 강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 섬유보강제는 결합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자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이제 가열 아스팔트 포장, 일반 포장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골재가 있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다, 아스팔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SMA 포장은 어떻게 그리냐면, 자 채석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다 하고 여기 아스팔트가 여기 묻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그러니까 아스팔트량이 적고 골재 맞물림력으로 버틴다는 거죠. 즉 얘가 타우 F는 C 플러스 델타 탄젠트 파이. 그래서 위에 차류 나중에 작용하면 이 포장체에 지지력이 있는데 보통 가열 아스팔트 포장은 이 C값 점착력으로 지지를 해요. 근데 얘는 점착력보다는 뭐에 지지를 한다? 내부 마찰각으로 지지를 해요. 하중에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재가 사이즈가 크고 아스팔트량은 적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서로 결합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에 섬유보강제 결합력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근데 얘 그 SMA 포장의 조골재율은 몇 프로일까요? 조골재율은 60에서 70%예요. 60에서 70%. 예. 근데 배수성 포장은 조골재율이 몇 프로일까요? 이거보다 높아요. 70에서 80%라고요. 그러니까 조골재가 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보통 배수성 포장에 대한 구성을 얘기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떤 포장의 특수 포장의 기능성 포장을 보면 배수성 포장은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음 포장은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열섬 저감 포장은 열섬 효과를 저감시키기 위한 포장이에요. 각각 그 기능이 목표가 틀려요. 얘는 물을 빼는 거, 얘는 소음을 저감하는 거, 얘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 모두가 조골재 포장이에요. 똑같아요. 포장이 똑같은데 기능만, 목표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배수성 포장은 어떻게 된다? 조골재율이 상당히 커요. 조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통의 SMA 포장은 몇 프로? 70%인데 얘는 몇 프로? 80%까지 육박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배수성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포트홀이에요. 동결융의 저항성도 떨어지고요. 즉 뭐냐면 아스팔트량이 적고 결합력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맞물림력으로 버티다 보니까 점착 우리가 얘기하는 결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아스팔트가 산화가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탈리가 돼요. 그게 좀 심각해지면 뭐가 되죠? 포트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수성 포장의 가장 취약한 문제는 뭐예요? 내구성, 즉 동결융의 저항성이나 포트홀에 대한 취약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어떤 대책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석분하고 섬유보강제를 넣는다 그 얘기예요. 결합력이나 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배수성 포장 얘기하면 뭘 머릿속에 생각한다? SMA 포장하고 상당히 유사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고요? 도심지에다 이 포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소음 크지, 배수 잘 안 되지, 그 다음에 열섬 효과가 있지 하니까 배수성 포장을 많이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얘가 많이 논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요. 안정 처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항목도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요. 자, 포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가열성 포장, 강성 포장, 합성 당면 포장이 있는데 가열성 포장은 나왔죠. 2개나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통과. 가열성 포장은 또 시험 문제 나올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파손하고 시공인데 시공은 겨울철에는 많이 나와요. 겨울철에 시공 관리가 잘 안 되죠. 골재가 얘가 아스팔트가 빨리 식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겨울철 온도 관리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2월달 문제고요. 얘는 통과.
하고 그다음에 이제 CCP로 갈 거예요. CCP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이거 평탄성 얘기고요. 예. 파손 얘기는 이제 우리 그 소송 변형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예, 페이지로 가시면 이 관리도 예방적 유지 보수 나왔죠. 재생 넘어가고요. 예. 자, 그다음에 페이지 강성 포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141페이지. 강성 포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재료 시공, 그다음에 파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디를 보시냐면 시공 볼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페이지 141페이지에 시공이 있어요. 이 시공에 두 가지를 써놨네요. 양생하고 이음이요. 이게 뭐냐면 여름철 포장관리 지침에 이 얘기가 빠져 있다고요. 별도로. 그래서 양생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음에 대해서는 이음 절단 시기를 기준하고 있는데 이음 절단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다? 머튜러티, 적산온도 이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뒤에 있죠. 적산온도 이론에 따라서 어떤 줄눈 절단 시기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 옆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라고 써요? 혹서기 또는 여름철 CCP 시공관리 이렇게 쓸 거예요. 뭘 강조한다고요? 이음과 양생이에요. 그거 가로치고 이렇게 봐요. 국토부 포장관리 지침 그거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요? 매번 이맘때 나오는데 2년 전에 나왔으니까 딱 주기에도 걸려 있어요. 나온다. 내기하셔도 좋아요. 나온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CCP 포장의 이음 절단 시기 이렇게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25점짜리로 양생까지 같이 내겠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그 CCP 포장의 파손에 대한 부분은 펌핑이 종종 나오는데 펌핑은 해변기 파손의 대표적인 파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잘 나와요? 이건 2월달에 잘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성당면 포장이에요. 자, 교면 포장과 반사균열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여기서 교면 포장이 중요하고요. 교면 포장보다는 교면 방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방수에 대한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가시냐면 여기 페이지 보시면 145페이지 교면 방수가 있죠. 자, 교면 방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포하니까 흡수 방지한다. 도포식, 포장식, 흡수 방지식. 도포식은 액상과 고상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기 이제 교량의 슬래브가 이렇게 있어요. 슬래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슬래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얘를 면 가리를 한 다음에 접착제를 바르겠죠.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요. 바른 다음에 방수층을 발라요. 그 다음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하부층을 바르고 상부층을 해요. 하부층을 치고 상부층을 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수층인데 방수층이 두 가지가 있어요. 1.5 방수하고요. 2.0 방수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수제를 하나를 바르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 바르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도막식을 뭘로 보는 거예요? 0.5 방수로 봐요. 쉬트식을 1.0 방수로 봐요. 그러니까 쉬트를 두 번 바르면 2.0 방수로 보고요. 쉬트 밑에다 바르고 위에 도막 바르면요. 1.5 방수로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수층을 이제 두 개로 까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방수층을 어디서 좀 집중적으로 방수를 제대로 해야 되냐면 얘가 물이 이렇게 고이죠. 즉 주요 채수 위치가 노견부예요. 즉 이 보면은 횡단구배로 볼 때 양쪽으로 물을 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배수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배수를 하는데 물을 빼다 보니까 여기에 주요 채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분에 방수를 집중적으로 제대로 써야 된다? 예, 노견부 주요 채수 위치에서의 방수예요. 주요 채수 위치는 어디가 있냐면 종방향으로 볼 때는 어디예요? 시종점부. 횡방향으로 볼 때는 어디예요? 노견부가 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를 이제 내용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배수관이 있으면 방수제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간다고요. 이 포장면까지 위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물이 기어 들어가도 일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방수 상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방수공법이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한다? 주요 채수 위치와 그 위치에 대한 방수 상세 대책, 세부 대책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볼게요.
여기 이제 배수가 두 가지 배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관통 배수를 하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팅이 있어서 여기 이제 이게 물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배수가 이렇게 설치돼서 물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관통 배수를 해요. 관통 배수를 하면 이제 물이 일로 밑에 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배수구 시설물이 강제 철제 시설물이 있고 아스팔트를 하면 여기가 다짐이 잘 안 돼요. 다짐이 안 되니까 이게 부슬부슬하니까 어떻게 된다? 물이 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빠지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에 채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방수층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수에 대한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통 배수보다는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물을 유도 배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수관을 이쪽으로 다시 옮길까요? 배수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물을 빼내는 외부 배수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방수막을 뚫고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방수 효율을 높이는 어떤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외부 배수 얘기도 꺼낼 수 있죠. 표면 배수. 자,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본 강의할 때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장에서는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CCP 포장의 시공관리. 저번에 ACP가 포장 파손이 계속 나왔으니까 CCP 포장의 하절기 시공관리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요. 방수. 물이니까 방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 물론 뭐 딴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교량을 볼까요? 자, 교량은 이제 저번 시험에 뭐가 나왔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량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가설공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장치예요. 가설공법하고 부속장치인데 가설공법은 ILM, MSS, FCM에서 종종 나오고요. 부속장치는 교자장치하고 신축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요번에 뭐가 나왔냐면 교자장치의 기능 및 설치 시 유의사항이에요. 요거 나왔죠. 요거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기 가설공법에서는 뭐가 나왔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 이 근자에 나왔던 가설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회에서는 ILM 나왔어요. ILM 나왔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보니까 124회 MSS 나왔어요. MSS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3회 이전까지 FCM이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간다? FCM으로 가겠죠. 그러겠죠. 이걸 보고 내니까. 물론 제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만약에 어떤 교수가 나 한번 다르게 내볼래. 그리고 교재장치 한번 더 내볼래. 이러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보통에는 어떻게 낸다? 저런 식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자장치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일체식 교대 교량이에요. 일체식 교대 교량. 요 문제를 내면은 단답형이 나오거나 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요 문제가 따라 붙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다? 요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별표 2개, 얘는 별표 1 정도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본적인 분의 합성연결 형식은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교에 대해서는 가설공법을 뭘 본다? FCM을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FCM 공법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앵커를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교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세그먼트를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붙이는 방식인데, 얘가 이제 세그먼트를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는 이쪽에서 이제 세그먼트를 붙여서 오고 이쪽에서 붙여서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다 보면은 부모멘트가 이렇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해요. 부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게 흰색으로 그린다는 게 부모멘트가 작용해요. 부모멘트가.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딱 연결을 딱 하잖아요. 폐합을 하면은 모멘트가 재분배가 되면서 이렇게 작아져요. 모멘트가. 그래서 안정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를 연결 전에는 정정 구조예요. 정정 구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짐이나 치마, 모멘트가 상당히 큰 구조예요. 건들건들 거리는 건데 얘가 서로 딱 붙여주면은 정정 구조가 부정정 구조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안정 구조가 되면서 모멘트의 재분배가 일어나요. 즉 키 세그먼트라는 건 뭐냐면 세그먼트에 대한 공학적인 어떤 의의는 뭐냐면 모멘트가 재분배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 세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키 세그먼트 연결할 때 소고기 먹잖아요. 오늘 회식 중요한 거 다 끝났다. 그래서 이런 FCM 교량이 있으면 언제 방문하는 게 좋아요?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방문하는 게 좋아요. 연결할 때. 딴 데 가면은 바빠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연결하면요. 그날 회식이에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전도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키 세그먼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불균형 모멘트가 가장 클 때도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이고요. 네, 전도 위험성이 클 때예요. 그러니까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전도에 대한 안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도에 대한 안전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 제일 만만한 거는 여기다 벤트를 양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즉 동바리. 근데 동바리를 설치하는 건 뭐냐면 여기 유속이 빠르거나 이러면 이거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유속이 빠르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한쪽에다가 카운터웨이트, 즉 균형추를 두는 거예요. 콘크리트 블럭 같은 거. 아니면 여기 장비 같은 거를 폼 트래블러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웨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카운터웨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어떤 설비나 블럭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케이블을 당겨서 하는 스테이 케이블, 즉 한쪽으로 치마가 될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모멘트가 생기면 한쪽에서 당겨주는 여기 이제 스테이 케이블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한다? 가주탑을 하고 여기다가 가 케이블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좀 비싸요. 그런 얘기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FCM 공법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라고요? 키 세그먼트 연결 직전에 전도 위험 안전 대책이 중요하다고요. 그 얘기를 꺼내야 돼요. 딴 때는 몰라도 이때는 현장에서 다 지키고 봐야 돼요. 안전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캠버 관리가 어려워요. 처진 관리가. 그래서 캠버 관리 얘기도 강조할 수 있어요. 꼭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캠버 관리 얘기도 강조할 수 있으니까 캠버 관리 얘기도 꺼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시험 문제는 캠버 관리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집중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타설 순서 강조는 본 강의 때 중요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사장교, 현수교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자, 여기 이제 사장교, 현수교에서도 이제 하나만 갖고 가면은 우리 저번 시험에 문제 낸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다? 여기 사장교에서 타정식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다? 일부 타정식 사장교요. 일부 타정식 사장교. 요거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사장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죠. 이게 다방 클리닉 밴드 131회 첫 번째 문제 아닌가요? 두 번째인가요? 그걸로 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일부 타정식 사정교는 이 구조에 대한 구조 효과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타정식으로 백스테이 케이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교량이 있고 여기 이제 백스테이 케이블이 장력이 가장 크게 걸리는 케이블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쪽은 패러렐로 평행하게 돼 있고 이쪽은 방사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케이블을 어떻게 한다? 이 교대 구조물에다가 정착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사장교는 자정식 개념인데 얘에다 타정, 밖에다가 정착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가 타정을 하는 바람에 슬래브에 거더의 압축력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원래 자정식이면 압축력이 상당한데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압축력이 줄어들면서 즉 압축력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즉 뭘 하냐면 얘가 저형고를 구현할 수 있어요. 압축력이 크면 슬래브 두께가 커지는데 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저형고로 구변을 한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예요? 장기연간으로 뽑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단점은요. 얘가 떨리고 풍진동 이런 데 취약해요. 뒤틀림에. 공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적인 효과를 먼저 쓰시고 구조적인 원리나 효과를 쓰시고 거기서부터 장단점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점에서 중요 단점인 풍진동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얘기하면 뒤틀림 저항성에 대한 증대 대책이나 이런 얘기를 강조할 수 있다.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비교적 그리 크진 않지만 동그라미 하나를 하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익스트라 도주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부속 장치는 이제 나왔죠. 이거는 뭐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는 적중한 문제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하부 구속 장치, 교재 장치의 기능과 설치 시 주의사항 이렇게 그대로 풀었죠.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때 기능 중에서 부가 기능인 부발력 방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했었죠. 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요. 예, 많이 했는데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안반 가겠습니다. 안반은 통과. 예. 안반에서 불연성면 나왔죠. 안반에서는 안반 분리하고 불연성면 나오는데 안반에서 분리하고 불연성면 한번 나오면요. 한동안 한참만 나와요. 자, 일단 한번 안반은 넘어가고 저기 이제 터널부터 한번 볼게요. 자, 터널 문제가 안반을 포함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널 문제는 요번에 안반의 불연성면이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터널의 저토피 구간 구착 시의 보강 방법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쉴드 TBM의 변형 원인 및 유지 관리가 나왔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터널에서는 터널 굴착, 그다음에 보조 공법이 나오고요. 터널 굴착에서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 얘기하는 이제 나틈 하고 쉴드 TBM. 물론 이제 터널 구착 공법이죠. 공법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 공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막장 안정과 용수 처리예요. 막장 안정, 용수 처리. 이거 갖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죠? 쉴드 TBM의 변형 원인, 유지 관리 방법. 쉴드 TBM 하나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안반의 불연성면은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9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터널 지보지의 종립 및 기대 효과. 그래서 막장 안정이 나왔어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제어 발파 주변 영향하고요. 그 다음에요. 용수 처리 방법이 나온다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봐요. 자, 나틈 시공 시에 주변에 진동 영향 대책 또는 이거를 뭐 제어 발파 발파를 하는 거니까요. 발파 시에 진동 영향 및 대책을 쓰라. 도심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보조공법에서요. 막장 안정하고 용수 처리 중에서 뭐요? 용수 처리 물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용수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먼저 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뭘 강조한다고요? 영향범위 평가요. 영향범위 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있죠. 허용 기준치.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각 주체마다 관리 주체마다 다 틀리지만 가문조화 1, 2, 3, 4 가축, 문화재, 조적, RC 가문조화 0.1카인, 0.2카인, 0.3카인, 0.4카인 하죠. 그래서 이게 기준 범위예요. 그러면 이 기준 범위에다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시험 발파를 해서 여기를 천공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터널 위치에 대한 부분을 천공을 해서 발파를 해요. 발파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메카인. 그래서 영향 범위가 있죠. 0.5카인, 0.3카인, 0.1카인 뭐 이렇게요. 구조물에 대해서 하면은 위험 범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구조물이 RC 구조물이면 0.4카인이 뭐예요? 위험 범위예요. 이해되시죠? 영향 범위. 그래서 영향 범위 내에 드느냐 안에 드느냐 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 이제 제어 발파 시에 또는 나틈 굴착 시에 주변의 영향과 대책을 쓰라면은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나틈 방식으로 터널을 굴착한대요. 나틈 방식으로 터널 구착을 하면 여기 이제 딱 보시면 구조물이 이렇게 있고 나틈 방식으로 터널 구착하면은 이 터널에 대해서 주변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큰 영향은요. 첫 번째 집안 변이, 집안 침하 영향이 있어요. 두 번째 소음 진동의 영향이 있어요. 집안 침하에 대한 영향 범위는 어떻게 평가하죠? 아까 이완 영역이 있으면 이완 영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단 파괴에 대한 영향이 있으면 이완 영역은 얘를 중첩해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여기 이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마 잡아요? 1에서 2D. 1D 정도 보고요. 2D 정도 되면 이렇게 이거를 크게 잡아서 2D 정도에서 이렇게 보겠어요. 이게 가장 고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군 잡아서 얘를 뭐라고 한다? 요 대책 구간. 대책이 무조건 필요한 구간. 예, 얘는요. 요 주의 구간. 무대책 구간 해요. 요 주의를 요한다. 얘 대책이 필요 없다. 무대책 구간 또는 무조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완 영역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아까 하나 더 있어요. 발파 영향에 대한 진동 영향도 평가를 하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나트륨에 대해서 도심지에서 나트륨 굴착을 한대요. 주변의 영향 인자하고 대책을 쓰려면 첫 번째 가장 큰 영향 인자는 뭐예요? 집안 치마에 대한 영향 인자예요. 집안 이완 범위 영향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동에 의한 영향 범위 평가예요. 진동 영향 평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문제를 냈어요. 아까 제어 발파할 때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 영향에 대한 얘기를 쓰려면 집안 영향 범위, 이완 범위는 빼고 제어 발파에 대한 발파 위험 범위를 평가하면 돼요. 맞나요? 네, 그런 얘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크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트륨 하면은 주변 영향하면은 생각해 볼게요. 발파하니까 발파 진동, 굴착을 하니까 굴착 이완 범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좋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보고 이렇게 냈죠. 집안 영향 평가. 네, 굴착 영향 평가로 나왔나요? 10점짜리를 냈죠. 영향 평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향 평가는 다양해요. 발파 영향도 있고 지하수지하 영향도 있고 집안 이완 영향도 있고 영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몇 가지만 발췌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터널 고착, 일단은 뭐 고착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수단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투아치 터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여기 우리 얘기하는 병설 터널의 필라부 보강 방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교적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만 별표까지는 안 치고 요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자유면 확보 넘어가고요. 제어 발파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제어 발파라고 시험 문제 내기보다는 뭐 한다? 나트륨 터널 굴착 시 주변 영향과 대책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어 발파를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 전에 영향 평가를 하고 제어 발파를 하겠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터널 발파 시에 또는 도심지 발파 안방 굴착 시에 문제점과 대책을 쓰려면 영향 범위 평가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영향 범위에 나에 들어가야지 대책이 빡센 대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 범위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식도를 그려놓은 게 여기 이제 우리 영향 범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모식도를 한 거죠. 페이지로 보시면 페이지 162페이지에 영향 범위 평가를 하는 그 시험 발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어 발파는 161페이지 보시면 핵심은 뭐예요? 이 최종 굴착면이 장향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파하고 폭파의 차이점은 뭐죠? 발파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개념이고요. 폭파는 시설물을 해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터널을 보시면 나트륨 터널을 보시면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원지반 자체가 지보제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터널은. 원지반 자체의 지보 능력을 아칭 효과로 극대화시키는 게 나트륨의 원리예요. 그러면 뭐냐면 원지반이 지보라는 거라고 가정한다면 원지반은 시설물이에요. 지보 시설물이라고요. 그러면 나트륨은 뭐냐면 발파는 뭐냐면 시설물을 보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굴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게 발파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장향량이 100이 아니에요. 장향량을 많이 넣으면 폭파죠. 그래서 제어 발파는 최종 굴착면의 장향량이 뭐예요? 다 100%가 안 돼요. 훨씬 밑돌죠. 이해되시죠? 폭파하고 발파의 차이점은 뭐예요? 폭파는 뭐라고요? 시설물 해체 개념. 발파는 시설물 보호 개념이에요. 막장 드라마 보셨나요? 막장 드라마 딱 보면 이래요. 조광지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고 남성이 있어요. 잘 사귀고 있었다. 근데 이 여성분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버리고 딴 여성분을 만나네요. 이 여성분이 복수를 하고 싶어요. 물을 끼얹으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해요? 널 폭파시키겠어. 이거는 시설물 보호 개념의 해체 개념이에요. 널 해체하겠다. 뿌리면서 널 발파하겠어. 그러면요.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말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발파공학의 책에 딱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발파는 시설물 보호 개념이다. 나트륨에서는 시설물을 원집안으로 본다. 따라서 원집안에 여굴이나 균열이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 발파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의미를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파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굴 저감 대책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시설물을 보호해야 되니까. 나트륨에서의 시설물, 지보 시설물은 뭐예요? 원집안이에요.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제어 발파하면은 이제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심지에서 나트륨 굴착할 때 얘기하면 그 영향 범위를 생각하세요. 이걸 다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에 발파에 검토하면서 모식도 하나 그려주고 이런 항목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만 써도 되지. 그걸 무슨 뭐 거기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에 대한 공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다 발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항목 얘기만 나열하고 모식도 얘기만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다. 영향 범위 잘 생각하세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까요? 예, 쭉 넘어가세요. 예. 역을 넘어가겠습니다. 예. 나트륨. 나트륨은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트륨의 지보는 뭐예요? 나트륨의 지보. 하중을 지지하는 시설물은 뭐라고요? 원집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쇼크리트나 락볼트는 뭐예요? 지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원집안이 지보고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쇼크리트나 락볼트도 지보를 보는데 원래는 지보는 뭐예요? 누가 물어봅니다. 면접 시험 때 김정원 씨 나트륨에서의 지보는 뭐예요? 하면 뭐예요? 원집안입니다 해야지 거기서 쇼크리트나 락볼트 하면 뭐예요? 바로 날려요. 기본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쇼크리트나 락볼트는 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안 작용하는 거예요? 응력은 집안에 작용하는 거지 쇼크리트나 락볼트는 그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 쇼크리트나 락볼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변이가 수렴이 되게끔 같이 일체 거동을 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지 걔 락볼트 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전리면에 수직하게 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다.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안반 반응 곡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요 정도의 변이가 허용이 된 다음에 얘를 지보를 설치를 해요. 그 얘기는 변이를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발파를 한 다음에 환기를 하고 버력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락볼트나 쇼크리트를 꽂으니까 얘가 지보가 변형이 이만큼 생겨요. 변형이. 그래서 쇼크리트나 락볼트를 뭐라고 부르죠? 변형성 지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변형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변형을 허용해야지 얘가 꽉 아물어지거든요. 그래서 변형성 지보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주변 치마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완 범위 밖에서부터 락볼트나 뭐 네일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선지보공법인데 선지보공법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돼요. 붙어요. 그럼 선지보공법은 변형이 완전히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요만큼의 변형은 있겠죠. 이만큼의. 근데 얘보다는 적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보공법이 변형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의 집안의 변형, 치마 얘기하면 뭘 얘기 꺼낸다? 선지보공법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다 줄 하나 그어놓고 뭐라고 해요? 선지보공법.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멋지게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굴착은 나왔으니까 통과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보조공법에 막장안정과 용수처리가 있는데 어디로 간다? 용수처리예요. 이 용수처리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용수처리 하기 전에 물을 붓기 전에 뭘 얘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향범위 평가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원집안에 지하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터널 굴착을 하면 이 지하 수위가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를 물을 계속 뽑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침투 수압도 작용하고요. 침투 수압도 이렇게 이제 작용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그림을 수직으로 꽂혀서 이렇게 유선망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굴착을 하면은 굴착에 따른 이완이 생기고 또 지하 수위 저하에 따른 이완 치마가 생기겠죠. 그래서 용수 처리를 하면 어떤 얘기를 꺼낸다? 영향범위 평가예요. 이것도 지하안전법 얘기 꺼낼 수 있나요? 지하안전 영향평가?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하에다가 지하 개발 사업자, 즉 지하에다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물을 뽑으면 영향범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지하 안전 영향 평가예요. 지하 영향 평가. 그래서 그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요 얘기 꺼낼 때 뭐 얘기 꺼낸다고요? 지하 영향 평가 얘기 꺼낸다고요. 자, 그 정도 얘기 꺼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기 방제, 균열 누수, 배수 비배수 분계. 요거는 요때 되는 시험 문제는요. 이게 웃기는 게 불 날 때는 불 얘기, 물 많을 때 물 얘기 나오거든요. 그 불 나올 때는 환기 방제 나오고요. 물 날 때는 얘는 이제 건조기 때, 얘는 홍수기 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본다. 배수 비배수 터널. 별표는 안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쭉 넘어가셔서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여기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 터널의 차이점 요 정도만 갖고 갈 거예요. 이거 그다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앞으로 가서 전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터널의 균열 있죠. 요거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균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아까 열화하고 균열이 있는데 균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요맘때 이 라이닝 콘크리트의 균열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건조수축 균열을 강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이제 갱고부 저토피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통과. 많이 읽어 먹었죠? 네,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댐. 댐은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네, 다른 공정에 비해서 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우리 기출문제 분석표를 별도로 이제 컬러로 뽑아서 이제 드릴 건데 댐 자체가 나온 게 적어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죠? 이제 댐은 이렇게 봐요. 예. 댐 시험 문제는 댐 본체에서 많이 나오지만 먼저 선행 공정인 유수전환하고 기초처리가 나와요. 유수전환, 기초처리, 그다음 댐 본체 시공. 댐의 우리 댐 본체에 대해서 시공과 또는 어떤 누수 요 부분에서 이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시험 문제에서는 기초 집안의 누수하고 방지 대책 이쪽에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29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128회에서는 파이핑 나왔어요. 이거 또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27에 넘어가서요. 126회에서는 필댐의 계측 나왔어요. 이거는 뭐 계측하고요. 그다음에 더 넘어가 가지고요. 124회에 댐의 기초 처리 나왔어요. 기초 처리. 이제 뭐 나올까요? 유수 전환이요. 근데 왜 유수 전환이 더 유력하냐면 홍수기 때 유수 전환이 원유에 대한 위험성이 크거든요. 왜냐면은 이 유수 전환은 가시설물인데 원유를 허용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유수 전환에 대한 부분이 홍수기 때 잘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딱 걸렸어요. 얘가 나온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왠지 나올 것 같은 기분. 하면은 붙을 것 같은 기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댐에 대해서는 뭘 해요? 예, 우리 작업 전에 먼저 해야 될 전처리에서 유수 전환을 먼저 한다는 거죠. 댐에 대한 뭐 요구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유수 전환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76페이지예요. 자, 이 유수 전환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가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설물인데 본댐 구조물은 원유를 허용 안 해요. 원유를 허용하면 붕괴를 의미하니까 절대로 댐 그 시설물이 공용 중에서는 원유를 허용 안 해요. 그런데 가시설물은 뭐 한다? 제연빈도 홍수량이라는 걸 써요. 즉 원유를 허용하는 구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5년 제연빈도 홍수량이라면 5년에 걸쳐서 한번 일어날까 하는 홍수량이에요. 근데 실은 요즘에 어떤 돌발 홍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내릴 물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온다는 얘기예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어떤 강우량은 줄고 있지만 강우 강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이 원유 위험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홍수기의 원유 위험 대책이요. 원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토사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댐을 짓고 여기다 이제 그 물막이를 하고 상류에다가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본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사제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 이제 세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피복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원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피복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흘러내려가면서 여기가 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붕괴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쓸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원류 대응 대책. 적어도 여기다가 물은 넘어서더라도 색으로 내면 안 돼요. 피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중요하냐면 원류 시의 제방 안정 대책이에요. 원류 시의 물막이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있어요. 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막이니까 누수 파이핑에 취약해요. 왜 그러냐면 상류의 물이 높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데 수위가 낮으니까 수도차에 따라서 침투수가 제체에 생기든 집안에 생기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그 누수가 어디서 심하느냐 하면 얘가 가만히 보시면은 전체절, 부분체절, 단계체절이 있는데 여기 하고 1단계 체절하고 여기 시공할 때 2단계 체절하고 하면 이 접합부에서 누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꺼낸다? 접합부에 파이핑, 누수, 안전대책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다. 뭐 그거 말고도 뭐 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선택과 집중. 요걸 선택하고 파이핑을 얘기한다. 요걸 선택하고 원료를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자, 처리 넘어가고요. 예, 쭉 넘어가겠습니다. 기초 처리는 이 근자에 나왔죠.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용탄이나 수압화재 정도. 아까 이거를 왜 빼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약액 주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그게 약액 주입이 나올 시기가 됐으니까 약액 주입을 내면 기초 처리를 또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별을 해서 빼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이래요. A란 교수, B란 교수, C란 교수, 교수도 있고 이제 교수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제 문제를 모아요. 모으면 25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4배수를 해요. 최소 4배수나 5배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김재관이라는 사람이 출제를 문제를 냈어요. 낸 다음에 이제 주변에다 얘기합니다. 나 문제 냈잖아. 이거 공부해. 라고 하면 그거 나올 확률은 몇 프로? 25%예요. 25%의 정확도면은 저보다 떨어져요. 저는 95%인데.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듣는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문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 출제위원장하고 공단 직원하고 입혀야 해요. 그걸 선별을 해요. 이건 나왔으니까 중복된다 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항만 준설에 시공 계획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항만 매립에 공사 계획을 냈어요. 이게 상당히 겹치거든요. 그럼 그걸 둘 다 내면 욕을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에 그걸 뺀다고요. 그러면 아까 약액 주입을 냈는데 기초 처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약 집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약액 주입이고요. 여기서는 유수 전환이에요. 이렇게 하면 몇 프로? 70% 이상 맞춘다 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요게 최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다 찍어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찍는 걸 합격되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찍으니까 이제 너무 여기에 의존도가 높아지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공부한다. 이런 생각 좀 버리세요. 다른 것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도 한다는 얘기죠. 선택과 집중.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다 여기에만 집중한다. 그래도 붙고요. 예. 자, 일단 기초 처리는 뭐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근데 본 강의 할 때는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예. 몰라요. 예. 확률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댐하고 필댐이 있는데 실은 필댐 누수에서 나왔으니까 콘크리트 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 댐은 제일 중요한 위치가 이음이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댐, 필댐에 누수 나오면은 다음에 시험 문제는 콘크리트 댐의 이음, 콘크리트 댐의 시공 관리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제 매스 콘크리트다 보니까 어떤 수화율에 대한 온도 관리도 나올 수 있는데 콘크리트 댐의 시공 관리 또는 콘크리트 댐의 이음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음에 대한 부분만 동그라미를 정도 치고 넘어갈 거예요. 이음 이거요. 자, 페이지 181페이지 이음. 자, 그렇게 하고요. 필댐은 넘어가겠습니다. 필댐에 대한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왔고 다짐도 넘어가고요. 예. 자, 그렇게 쭉쭉 넘어가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여수로 땡겨 측 빼고요. 예. 하천 갈까요? 자, 하천은 그 시험 문제에 저번에 뭐가 나왔냐면 하천의 관리 유량, 그다음에 비점 오염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비점 오염원 이게 이것도 적중 문제인데
갈수기 문제거든요. 이게 홍수기 전에 직접 갈수기 문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점 오염원 얘기가 꼭 이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자, 하천에서는 이제 하천의 시설물과 문제점이 있는데 하천 시설물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홍수, 세굴, 그다음에 부영향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영향화 문제는 나왔어요. 비점 오염원 이건 나왔고, 세굴과 홍수인데 뭐니 해도 뭐예요? 홍수겠죠. 홍수 대책이라고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도심지 침수 대책이에요. 아니 비가 많이 내리는데 도심지 침수는 내수 침수인가요? 외수 침수인가요? 내수 침수예요. 내수 침수.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실은 외수 침수보다 내수 침수에 대한 부분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도심지에 대해서는 도심지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출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홍수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커지거든요. 그냥 계속 개발하니까 아스팔트 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물이 많이 고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핵심이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시 침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관리 대책이라고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지대 위주의 펌프장 난립하는 거가 아니고 종합적인 치수 대책이 중요해요. 고지대에서는 투수성 포장이나 이런 것들하고 식생 조경을 하고 저지대에서는 펌프를 설치하고요. 또 하천에서는 외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한다? 거기에 방수를 설치하고 하는 종합적인 유역관리의 종합 치수 대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형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많아요? 저지대 위주의 펌프장만 난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지대에서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펌프가 멈추거나 펌프의 용량을 초과하면은 거기는 더 큰 침수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중장기 대책으로서의 저지대 위주의 종합 침수 대책이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요거 하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호환, 제방, 수제, 보호, 하상, 유지공이 있는데 제방이죠. 제방 붕괴 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어차피 문제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홍수가 제일 이게 캡이에요. 이건 그냥 주는 문제예요. 내수 침수에 대한 문제는 매번 이맘때 주는 문제예요. 근데 저번에 안 나왔어요. 저번 8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다음에 제방붕괴도 이맘때 나오거든요. 저번에 필댐 누수 나오면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죠.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뻔해요. 그러니까 쉽죠. 우리는 딴 거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나올 줄 아는데 다른 것도 열심히 한다. 그거 말고요. 여기부터 하세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 영양범위 평가에서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하면서 왜 우선순위대로 안 해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쭉 넘어가서 어디에 집중한다? 제방에 대한 붕괴 얘기를 꺼낼 거예요. 제방 붕괴의 유형은 4가지가 있어요. 원인은 5가지가 있어요. 뭐 한다? 월세 산후, 원류, 쇄굴, 사멸활동, 누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수가 가장 중요하다. 2등은 뭐예요? 80대 20의 법칙. 자, 여기 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제방의 원류 위험성에 대한 대책 얘기를 꺼낼 거예요. 즉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시설물 유지관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다? 지방에 지자체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자체가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약해요.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이죠. 예를 들자면 분당하고 저쪽에 어디 지역하고 이거 비교하면 재정 자립도는 분당이 훨씬 높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그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의 어떤 점검과 유지관리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실제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데서의 중소규모의 제방은 시설물 관리상 굉장히 취약하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자꾸 얘기를 꺼내야 돼요. 이게 원론적으로 제방 붕괴의 원인은 월세 산후 쓰고 대책은 뭐 파이핑 위주로 써가지고 계측 쓰면 이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자꾸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불량한 지방의 중소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를 꺼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제3중 시설물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꺼낼 거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제보호 하상유지공 넘어가고요.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쭉 가서 뭐예요? 세골보다는 홍수예요. 페이지 193페이지 홍수. 그래서 홍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침수라고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뭐에 나온다? 내수 침수, 외수 침수 중에서 내수 침수, 즉 도심지 침수 원인 및 대책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그거 나오는데 그냥 펌프장 저지대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어야 돼요. 펌프장을 저지대에다가 지하 방수로 일본처럼 일본 견학 갔다 와 보니까 지하 방수로가 크게 있더라. 그래서 저지대에다 방수를 하나 뚫어야 돼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유역 단위의 종합관리 대책 얘기가 꺼낸다고요. 배운 사람답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기 위해 한번 보겠습니다. 저지대 사람들은 그러면은 맨날 당하나요? 거기는 안 그래도 집값도 떨어지는데 예, 또 어떤 삶의 수준도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다 방수로를 뜨면 거기 소음 진동 크지, 집안 침하 생기지. 만약에 방수로 용량을 초과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거기 더 큰 침수가 생기지. 이거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님비, 나딘마이 뺑이야드. 우리 주변에 혐오 시설 같은 거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하 방수로를 뚫는다고 생각해봐요. 강남 한가운데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 거기 모기도 끓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요? 분산으로 하는 거예요. 즉 유역관리 종합치수대책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핵심은.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핵심이 뭐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요. 이런 거는 실은 책에 없어요. 근데 이 교수님들이 웃기는 게 채점 기준이 뭐냐면 책에 없는 얘기를 쓰면 좋아라 하거든요. 맞아, 이런 얘기가 중요하지. 실은 이론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 대한 어떤 경험화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술사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뭐요? 의견 주시를 해야죠. 소설을 쓰세요. 질르시라고요. 자, 그런 건 이게 중요하다. 자, 이거 홍수 나온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상하수도. 상하수도는 이번 시험 문제 저거랑 같이 물려서 나왔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하천 및 상하수도, 상하수도 쪽에 이제 많이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답안에 대한 어떤 답안을 수준을 높겠으니까 그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 산업 우리 이제 얘기하는 안전보건 지도사 저거 문제는 되게 웃겨요. 뭐냐면 객관식인데 정확한 지식 전달에 의해서 그걸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지문이 엄청 길어요. 이거는 국어 테스트예요.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한데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맞는 것을 물어보는 건지 틀린 것을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지문이 읽다가 시간이 나가요. 아니 명확하게 기준을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낸다고요? 왜 그렇게 낼까요? 욕을 먹으면서? 변별력 때문이에요. 소수만 뽑아야 되니까 이거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안전 지도사는 뭐예요? 국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제가 그거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잡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객관식은 객관식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객관식에서의 답은 뭐예요? 제일 말이 긴 거. 말이 길면은 거기에 허점이 있어요.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찾아내는 거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논술력이니까 그 얘기는 써먹지 못하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다? 변별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의 추세는 뭐예요? 관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하수관거는 요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시험에서는 B.5염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9에서는 좀 하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기초 형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시험 문제에서는 노관로에 대한 부분에서 갱생 방법 나왔어요. 갱생.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126회에 나올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수관과의 접합 방법이에요. 하수관과의 접합 방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하수에 대해서 하수관과의 접합 방법 해가지고요. 접합과 검사 방법이 있죠. 접합 방법은 경사에 따라서 완경사 또는 급경사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접합 방식에 따라서는 뭐예요? 관정 접합, 관 중심 접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접합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나마 관거 중에서 제일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항만 공사 시사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시사는 그야말로 시사성 문제니까 시사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 할 거니까요. 이제 마지막 항만 보겠습니다. 저번에 항만 문제가 뭐가 나왔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만 문제는 저번에 준설 매립선 이제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준설과 매립에 대한 시험 문제하고요. 항만은요. 준설 매립에 대한 부분하고요.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준설 매립 하고요.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방파제하고 계류시설. 계류시설인 저반시설이에요. 자, 저번 시험에 뭐가 나왔죠? 이거 나온다고 했고 이거 시험 문제 우리 풀었어요. 이거 준설 매립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계류시설이라고 10점짜리 나왔고요. 돌핀하고 계류시설 나왔어요. 계류시설 나왔네요. 뭐 나올까요? 방파제죠. 당연해요. 아니 근데 방파제는 태풍의 영향 때문에 방파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째요? 문제가? 뻔한 문제를 주고 있잖아요. 뻔한 문제를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학원에 왜 오시죠? 그리고 학원을 왜 선별을 하시죠? 그건 이거 보려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학원을 안 다니면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를 뭐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많은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학원을 나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판단력과 그 지침이 필요해요. 그거를 맨날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도 강의하고 안전도 제가 좀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 하지만 이거저거 다 하는 사람도 안 좋아요. 품질이면 품질, 안전이면 안전, 시공이면 시공 그쪽에서 집중해 주는 분이 좋고요. 계속 그쪽에만 하는 분이 전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일 모욕적인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딴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 데 누구요? 저보다 못하죠. 그리고 제 제자들이에요. 멘토 누가 얘기한다. 그분 저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기술사 시험을 하는데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 합격에서 이제 합격의 소감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합격의 소감을 쓰거나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 썼는데 이것도 잘 안 쓰세요. 이제 합격이 됐다고 이제 쓰기 싫은 거예요. 써달라고 하면 한 30%는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합격자라고 한 30명 쓰면은 한 100명 내외 합격됐는데 그 중에 그만큼만 쓴 거예요. 이것도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제발 좀 빨리 써달라고. 나중에 협박을 해요. 면접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럼 이제 그때 쓰는 거예요. 써준다. 이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죄기가 없고요. 멘토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왜 이런 사달이 일어나냐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분들은 가끔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져요. 맨날 저는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한마디 던지면 굉장히 와닿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감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있게 해주신 하고 저를 딱 봤더니 멘토 누구누구님. 아 좋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합격자들한테 써달라고 할 때 뭐라고 문구를 날리냐면 합격자가 써주신 글귀는 강사나 교수가 한 말보다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당장 내가 따끈따끈하게 어떤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써달라고 그걸 장문으로 보내요. 합격자가 써주신 그 말은 강사가 한 말보다 큰 울림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합격하시면 그 문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럼 이제 쓴다고요. 뭐라고 쓴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제 이름 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는데 딴 걸 한다 하지 말고 여기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북구도 남아요. 이번에 처음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해보니까 길이 보이는구나. 찍은 게 많이 나오네. 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시간 관리가 되네. 이런 것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앞으로도 여기 집중하세요. 딴 데다 쓰지 말고요. 딴 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딴 데에 어떤 신경을 많이 쓰시면 여러분만 피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정력, 열정을 쏟는 부분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힘들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뭐예요? 학원에만 집중하십니다. 더 이상 뭐 자료도 뭐 볼지 학원에서 제출할 그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많은데요. 실은 학원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방파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파제의 종류 특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류시설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류시설에 두 문제나 나왔으니까 우리는 방파제의 종류하고요. 방파제의 시공시 주의사항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외곽시설인 방파제 페이지 200페이지. 근데 200페이지 이제 방파제를 보시면 방파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방파제에서 이제 특히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방파제는 항내에다가 선박을 보호하고 시설물을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방파제를 하면은 내부에 물이 안 돌아요. 해수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내부에 뭐가 생긴다? 부영향화가 생겨요. 그래서 방파제에서는 항내 오염도 문제하고요. 해수 순환 문제가 중요할 수 있어요. 맞나요? 예. 그다음에 또 방파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파의 에너지가 오면은 파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거나 상쇄를 하거나 반사를 시켜야 돼요. 이 파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은 항내에서 정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꿀렁꿀렁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파제를 하는데 이 방파제 설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배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안선이 있는데 방파제를 요 따위로 설치하면 얘가 파가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연안 침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방파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배치나 설치 위치의 고려 사항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일로 세울 거냐 절로 세울 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방파제의 어떤 기능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유력하냐면 뭐예요? 방파제 배치 시 고려 사항이에요. 그 문제는 잘 안 내거든요. 맨날 종류하고 특징 냈지 그 배치 시 고려 사항 얘기는 안 하니까 아예 대놓고 뭐라고 낸다? 방파제 배치 시 고려사항 이렇게 낸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 자, 그 정도로 내용을 보시면서 방파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파제 배치는 수심이 얕은 데다 할까요? 깊은 데다 할까요? 얕은 데 해죠. 얕은 데 해야지 뭐가 돼요? 공사비가 적잖아요. 수심이 얕은 데 해야지 조금만 올려도 파제 효과가 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얕은 데다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도는 수심이 얕은 데서 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조류가 이렇게 오면 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작아요. 작은데 이쪽으로 연안으로 심도가 낮은 데로 갈수록 여기 내부에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파봉이 커져요. 파봉이 커지면서 이게 봉우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니까 중력 방향으로 쏟아지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영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파가 작았다가 장파였다가 단파로 되면서 파봉이 커지면서 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파제는 어디다 설치하냐면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얕은 데다 설치하는 거예요. 파 에너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파봉이 높아지면서 쓰러지기 전에. 그리고 이런 데다 설치해야 공사비가 적죠. 이해되세요? 예, 그런 얘기다. 하여튼 방파제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배치 시 고려사항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 준설 매립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시사는 나중에 말 그대로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공사 시사 내용을 썼는데 실은 이 내용 자체가 시사성 문제는 아니죠. 책에 나올 정도면 시사성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사성 문제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그 특강을 할 거예요. 학회지나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시사성 문제는 일단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법이 바뀌면 나와요. 즉 법이 개정되거나 바뀌거나 지침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올릴 거예요. 요거 관련된 문제 요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할 거니까 그때는 그때마다 이슈가 틀리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한다. 자, 요 정도로 마칠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이거 이제 우리 이번에 강의를 시험 볼 때까지의 어떤 방향성인데 선택과 집중이죠. 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선택과 집중. 자, 문제를 선별을 하고요. 집중. 중요한 것을 생각해요. 실무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게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선별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 그 문제를 붙을 수 있어요. 문제를 붙을 수 있게 쓰는 거를 생각을 하십니다. 항상 뭘 생각해요? 실무, 현장, 최근 법 개정이나 이런 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항상 머릿속에 쓴다? 실무, 현장, 최근이에요. 자, 그런 얘기 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의적으로 소설 쓰세요. 한번 질러보세요. 그게 질른 게 이상해 보이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질른 게 낫다, 안 질른 게 낫다? 질른 게 나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